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제 정부의 사회적 거리 4단계 조치에 따라서 수도권은 이제 아마 10월 3일까지 그 조치 경과를 보고 또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제 9월 또 우리가 20일부터 우리가 25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그 기간까지 아마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오늘 13일인데 오늘도 1433명이 확진된 이런 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변이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감염될다 할지라도 건강 잘 또 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직관리론 제3장 이제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장 조직의 가치에서 오늘은 이제 이념, 이익, 윤리적인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은 학습 목표를 보면 자, 조직은 왜 존재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과 또한 조직이 궁극적으로 이 지향하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인생관이 있듯이 조직에도 조직이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나 규범이 있는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은 이념, 이 가치와 별도로 다루는 어떤 조직의 목표에 의해 평가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조직의 이념에 대해서 한번 이념, 이익, 윤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이념에 대한 겁니다. 자, 조직은 조직이 지행할 어떤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규범, 지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직이 한 사회의 어떤 유기체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신념 그리고 여기는 가치 체계, 이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이념은 조직의 어떤 종류나 기능에 따라서 또는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이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직의 활동은 일반적인 어떤 이 지도 정신이나 그 다음에 지도 지침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직의 여러 가지 한번 그 구체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자, 첫째는 조직은 모든 활동과 여기에서는 관련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조직은 이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은 이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기획이라든지 뭐 집행, 여기에서는 뭐 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 큰 것만, 그다음에 우리 뭐 평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인사라든지 예산, 정보, 작전, 정책, 마케팅, 그다음에 생산, 연구, 교육 뭐 이러한 어떤 그런 요소별 또 내용별 이 활동 모든 활동에 우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조직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특정적이라면 자, 조직의 이념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이념은 자, 모든 활동에 적용되므로 추상적이고 보편적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셋째는 자, 이 조직의 이념은 자, 조직의 어떤 그런 지도 정신이나 지도 지침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의 이념은 자, 조직이 활동하는 데 이 방향을 제시해주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이 업무 처리의 일반적인 이 기준과 원칙이고 그 다음에 조직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이념은 사실보다는 이 가치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조직 이념의 활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이념의 활용은 자, 조직 이념이
이 조직 이념이 존재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여긴 조직의 어떤 그런 유형이나 기능, 그 다음에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조직에 처한 어떤 시공간적, 그 다음에 문화적 배경 이런 거에 따라서 조직의 이념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조직과 기업 조직 그리고 사회 조직의 어떤 이념은 각각 어떤 다르다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조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조직들은 이 조직의 어떤 이념과는 별도로 이 핵심 가치, 즉 밸러스를 제시하면서 행동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 가치는 조직의 핵심 가치는 영속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재적인 어떤 신념의 정체성이고 사고 행동의 어떤 기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의 내용은 여기에서는 개별 조직마다 다르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 관리적 내용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서는 뭐 열린 경영, 그 다음에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강조, 뭐 국민, 고객 중시, 글로벌 중시, 그다음에 뭐 인재 중시, 신뢰 강조, 뭐 상생 추구, 뭐 초인류 기업, 뭐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직에서 우리가 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익입니다. 자, 조직이 추구하는 이념들은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도 있지만 추상적이고 기범적인 이런 것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행위를 판단할 때 중요 고려 요소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이익의 관념과 윤리의 어떤 관념이 이것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의 관념은 조직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공익과 이 사익의 구분이 유용하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을 살펴보면 자, 공익이란 뭐냐면 특정 사회의 어떤 기본적 가치로서 여기는 성질을 갖는 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어떤 사회 공동체의 어떤 생존과 유지 그리고 번영과 이익에 대한 여기에서는 이익에 대한 관련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여기 공익단체. 그래서 뭐 공익단체라고 할 수 있죠. 공익단체. 공익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뭐 흥사단, 그 다음에 YMCA, 그 다음에 YWCA, 그 다음에 경실련이라고 하죠.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그 다음에 환경연합, 그 다음에 뭐 환경운동연합, 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보호단체, 뭐 국경 없는 의사회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우리가 이제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사익은 어떤 것이냐면, 자, 사익은 실적으로 보면 이 좀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자, 개인의 이익을 의미하지만 이 넓게 봤을 때는 자,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그다음에 기업, 조직, 직업, 지역 등 이런 어떤 이익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단체가 있느냐 하면 뭐 특정한 사람이라는 것도 뭐 그 집단,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직업적인 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 뭐 보면 많이 있잖아요. 뭐 의사회하고 그다음에 한의사회 이거와 관련돼서 상당히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그런 어떤 다툼이 있고 지역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어떤 그런 지역 간의 갈등과 이익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사익과 관련된 어떤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전국 경제인연합회, 그다음에 뭐 한국노동조합연합회, 뭐 대한변호사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우리가 집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런 공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어떤 조직에서 이 공익과 사익의 어떤 갈등이 혼재하는 이런 것들은 또 없냐라는 것이죠. 그런 거 봤을 때, 자, 여기는 공익은 불특정 다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들의 이익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많은 어떤
다수의 어떤 개인의 개별의 어떤 이익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익은 뭐죠? 추구하는 것은 어떤 궁극적인 공동체의 이익, 그 다음에 공익에 기여할 수 있으나 때로는 어떤 사적 이익을 가져오거나 다른 조직이나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어떤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적 활동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미친 손해만큼 한수하고 제재를 가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이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제 감면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보상들이 또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 있느냐면, 자, 정당 조직들은 이 권력의 획득이라는 사적 이익과 그 다음에 정책을 통한 어떤 국가의 봉사를 통해서 공익을 증진하는 이런 어떤 그런 상호간에 여기는 권력 이익도 추구하지만 그 다음에 공익도 추진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뭐냐면 공기업, 각종 협회, 조합, 사립학교, 언론사, 종교단체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종교단체도 거기에 따른 그 이익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온 어떤 헌금을 통해서 꼭 거기에서 교회의 어떤 그런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봉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자, 취약계층의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이 공헌에서 지역 주민의 어떤 면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기업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어떤 이제 지금은 고인됐지만 박원순 시장이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하여튼간에 그런 쪽에서 많이 지금 진행이 됐었고요.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또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고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은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뭐 교보생명이나 뭐 SK, 삼성그룹, 뭐 포스코 뭐 이런 어떤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삼성그룹 같은데 보면 희망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제 조직해서 이 공부방을 사업을 하고 있고 포스코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회사와 관련돼서 이 조립형 이 주택 사업을 이제 하는 그래서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어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에서 이제 우리가 이익적인 측면을 봤고요. 그러면 이제 조직에서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의 윤리. 자, 조직의 윤리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행위의 어떤 선과 악 이런 어떤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음과 싫음이 아니라 정당함과 부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조직 윤리는 적극적으로 조직이 사회에 어떤 봉사하거나 조직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보다는 실적으로는 이 소극적으로 옳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이 더욱 부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공직자들이 뭐 어떤 기업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이 뭐 뇌물을 공유를 했다든지 기업에 처한 뇌물을 공유했다든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뭐지 이런 가지가 드러난다든지 인권 말살 그다음에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비난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로 인해서 거짓말과 관련된 이런 어떤 그런 사항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아주 몇 년 동안 상당히 아주 많은 그런 어떤 시민들의 또 여러 가지 어떤 분노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변경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뭐 세월호 침몰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사례를 보면 자, 이 건은 2014년 4월 16일에서 18일 전라남도 진도에서 발생된 이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가 나왔네요. 탑승 인원은 470명 중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했고 여기에서는 그 실종과 사망과 관련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이 무리한 항로 변경, 그다음에 과도한 선박기 개조, 과적 차량 및 인원 승선. 이거는 다 뇌물과 공여해서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고 가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사망을 하면서 인권을 말살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과적과 이런 선박 개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환경 파괴든 뭐 관여가 안 되는 게 또 없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이 공유나
뇌물 공유라든지 이런 거짓 이런 것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연계를 통해서 이뤄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수 인원의 어떤 사망 사고에 어떤 책임과 거짓 신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보면 이 거짓 신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또 어려움도 겪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선장이나 선박 승무원이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승객보다 앞서 탈출하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도 거기는 줄이지 못했고 자기네들만 빠져나오는 자기네들만 탈출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죠. 계속적으로 배는 가라앉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라앉는다는 것보다 옆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한 바퀴 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옆으로 이렇게 눕는 이런 자세가 돼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탈출을 시도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 정치적 쟁점화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관련자의 징역형 선고되고 있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청 앞에 아니라 광화문 쪽에 그런 어떤 이제 계속적으로 그 세월호 그런 텐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고와 관련된 그런 그 여러 가지 사진 전시라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제 철수해서 이제는 지금은 이제 정리되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직윤리, 그다음에 기업윤리, 그다음에 공직윤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특히 우리가 공직에 있는 우리가 공직에 있는 또 군대에 있어도 이러한 일들은 내가 뭐 이런 큰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고는 자그마한 곳에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나는 안 그러겠지 하겠지만은 내 주변도 한번 이런 일들은 없나 내가 어떤 공직자에서 그 다음에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떤 면에 그 조직에 또한 국가의 윤리에 정말 그런 그 잘 적응 내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한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직 윤리의 제도합니다. 여기서는 자, 조직에서 이런 어떤 윤리는 도덕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규범적으로 어떤 강제해야 실효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 많은 조직들은 이 조직 윤리를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는 제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의 윤리를 제도화에 대해서 각종 조직의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그다음에 정부는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룹과 개별 기업 단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리 규정이나 윤리 규범을 우리가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규범화되고 강제되어 실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공무원 행동 강령이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최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부정수수를 금지에 관한 법. 그래서 여기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9월에 시행이 되면서 지금도 이제 조금씩 이제 변경이 되면서 오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윤리규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그런 조직이 제도화되고 윤리화되는 이런 어떤 법적이고 규범적으로 이런 갖춰져가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의 윤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논문 윤리 이게 이제 생명윤리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윤리라든지 도덕적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당연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파악해서 윤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강조해 나가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직 윤리의 어떤 우리가 실천입니다. 자, 많은 어떤 그런 공사 조직에서는 이런 어떤 공사 조직에서는 조직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윤리 강령의 어떤 제정에 그치지 않고 이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관리부서를 설치해서 여기 윤리 교육에 대한 이런 어떤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전략을 세우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김영란법을 제정해서 이제 강제성이 따르도록 제도화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감사원을 개별 어떤 조직 수준에서 감찰실을 신설하고 감사관실과 감사 담당관실
그다음에 인권보호 담당관, 그다음에 청년 담당관, 그다음에 뭐 윤리지킴팀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공직윤리를 이제는 공직윤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런 어떤 김영락과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이런 어떤 교육도 아마 군대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그런 공직윤리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폭력, 그다음에 뭐 폭력들과 관련된,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아주 교육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교육을 이제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측면에서 듣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윤리강령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자, 많은 공사 조직은 조직윤리와 더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어떤 면에서는 요구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책임은 조직의 어떤 지속 가능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는 논의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이 이런 단기적인 업적을 달성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중장기적으로 존속하고 국민과 소비자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이러한 개발이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사회적 책임은 여기에서 보면 많은 공사 조직은 조직 윤리와 더불어서 이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봐서는 어떤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사회적 의무와 사회적 반응, 그다음에 사회적 대응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사회적 의무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사회적 의무는 기업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사회적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반응이라는 것은 기업이 현재 어떤 규범이라든지 가치, 그리고 실적 기대에 부응해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반응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감응성, 대응성, 이 감응성이라는 것은 이 공공의 문제나 미래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회적 책임은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공공에 대한 어떤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기업이나 그다음에 정부에 있어도 우리가 사회의 책임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적 의무 이렇게 해서 금방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책임은 조직이 원래 어떤 기능이나 목적 이외에 사회의 어떤 구성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 환경 및 환경 보호,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어떤 고려, 사회 회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자연 및 환경 보호에 대해서는 조직이 속해 있는 이 지역 사회나 국가, 그리고 어떤 세계의 환경 보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이러면 어떤 탄소가스와 관련돼서 엄청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환경 이 자연 보호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도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세계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어떤 고려는 여기에서는 조직 내 어떤 노동조합이라든지 주주,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조직 밖의 어떤 협력기관, 그리고 정부와 좋은 이런 관계를 맺어간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어떤 고려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은 여기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불우한 이웃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는 활동,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아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우리가 방문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재능 기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장학재단을 우리가 설립해서 어떤 공익법인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그다음에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기업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사회공헌과 관련돼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체는
이윤만 고려해서는 이제 그죠? 이윤이잖아. 이익만 고려해서는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다음에 사회 공헌을 통해서 이익 창출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다. 이윤 창출을 가져와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는 이윤 창출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요즘 뭐 백신 뭐 여기에서 보면 뭐 빡침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런 사회의 어떤 불합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일성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 운전기사들 이름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뭐 욕설로 불러서 뭐 5분 늦을 때마다 막 한 대씩 뭐 예를 들어서 뭐 때린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저는 갑질 사태가 알려진 이후에 어떤 사회적 분노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뭐 이 이름을 뭐 밝혔지만은 뭐 다 뭐 어차피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는 누굽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남양 그 위협과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가리스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무슨 뭐 코로나 뭐 어떤 바이러스가 뭐 감염될 수 있다, 뭐 해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또 문제가 돼 가지고 어떤 회장이 여기는 사과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뭐 갑과 을에 대한 어떤 이런 사항들의 어떤 갑질로 인해서 을의 어떤 멈추지 않는 눈물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 기업은 하루아침에 이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까지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일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가 조직에서 우리가 조직의 어떤 윤리라든 측면,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여러분들 특히 이제 공직에 있는 그 군인들, 특히 어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더 이런 어떤 공직 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그다음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한 번만 이렇게 퍼진다 그러면 한 번만 이런 일들이 나면은 마주 요즘에는 뭐 각종 SNS가 뭐 엄청나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난다 그러면 뭐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업들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 조직에서 이제는 임무, 미션, 뭐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직의 임무의 의의를 보면, 자 조직 관리에서 임무, 이 사명은 자 여기에서는 이 조직에서 임무의 수행되는 어떤 행동과 이유를 어떤 명백히 알려주는 가업이나 목적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무, 이 사명은 조직이 하는 일, 또 해야 할 일로 사회가 조직에 부여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나타낸다. 그래서 역할과 기능이다. 여기서 보면 역할과 어떤 면에서는 기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 임무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추구하는 겁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것도 또 어떤 그래서 뭐 조직의 임무도 아니고, 그래서 공익이나 이윤은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직에서 임무는 수행되어야 할 어떤 행동이나 이유를 명백히 알려주는 이 가업, 그 다음에 목적을 의미하고, 조직이 해야 할 일이라든지 해야 할 일로 사회가 조직에 부여한 어떤 역할과 기능으로 조직의 활동과 이런 조직의 활동과 사업 영역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조직의 임무의 일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임무의 기능입니다. 자, 조직에서의 임무의 기능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조직 관리에서의 임무 혹은 사명은 어떤 것이냐면, 자,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로서 여기는 이 정체성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 조직의 임무는 특정 조직만이 갖는 어떤 이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잘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역할적으로 잘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 임무와 사명은 그런 어떤 그 목적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조직에서 여기는 임무는 가치, 그다음에 사회적 어떤 책임, 윤리적 원리, 이런 어떤 조직 관리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조직은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활동은 결국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자, 조직의 임무는 여기는 관리 업무와 그다음에 관리 구조를 설계하는 어떤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조직의 임무는
조직이 활동하는 어떤 우선순위, 그 다음에 전략 목표, 계획 작성, 그리고 업무 활동, 이런 것 등이 어떤 기초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임무는 조직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할 어떤 선행 단계이고, 조직의 임무나 사명은 조직의 어떤 상위 목표이고 핵심적 기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조직 이해 관계자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임무를 확인하면서 주요 어떤 이해 관계자들, 이 관계자들이 조직의 임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는 어떤 그러면 임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질을 어떤 높일 수 있다. 그 의사소통이 안 되면 요 정도 보면 야,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 의사소통의 질을 높일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임무의 어떤 역할과 기능에 대한 어떤 그런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 어디에 조직에 있든 간에 이 의사소통을 참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아마 잘하면 5, 60% 이상은 이미 먹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나중에 대해서는 그런 조직의 목표라든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잘 형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임무의 어떤 존재와 기술입니다. 자, 임무기술서의 의의는 뭐냐면, 자, 임무기술서는 조직의 임무와 사명은 문장의 형태로 제시되거나 선언되는 것가 보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무기술서, 그 다음에 임무선언서, 사명기술서, 사명선언서, 이런 것이 이제 있는데, 자, 조직의 임무나 사명이 공식적으로 어떤 기술되기도 하지만 명백하게 어떻게 기술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무 사명서는 얼마나 보면 좋겠습니까? 여기는 문장의 형태로 제시되거나 이런 어떤 선언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조직은 여기에서는 이제 공공조직과 임무조직은 공공조직과 어떤 사조직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자, 공공조직은 이런 어떤 그 조직의 임무와 사명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행정규칙, 지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갖고, 근데 사기업은 여기에서는 사명선명, 선언서나 임무기술서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회사의 어떤 정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들이뭉실하게 넘어가는 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임무구술서의 어떤 구성 요소와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는 9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고객, 제품과 서비스, 시장, 기술, 조직의 어떤 생존, 성장, 이윤에 대한 어떤 관심, 철학, 자기 개념, 공공 이미지, 고객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포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임무기술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무엇, what, what, 그 다음에 누구, who, 그 다음에 어떻게, how,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임무기술서는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기술서가 명확하게 우리가 표시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무기술서의 정의와 개발을 통해서 보면, 자, 조직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는 뭐 임무기술서이나 여러 가지 것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조직에서는 소수의 어떤 담당자, 그 다음에 최고 관리자들이 어떤 주축을 이루어서 이 법령을 제정하면서 조직의 임무와 목적을 정의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업이나 어떤 시민사회 조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법인체나 조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관을 만들면서 임무를 어떤 정의해서 나간다고 본다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실적으로 보면, 자,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그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어떤 다양한 그런 측면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실적으로 보면 임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어떤 포괄성이라든지 보완성이라든지 일관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포괄성이라는 것은, 자, 개별 임무가 전체 임무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괄성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완성은
개별 임무 간의 다툼이 없이 서로 돕는 것. 그 다음에 일관성은 여기에는 시간적으로 앞뒤가 맞는, 그렇죠? 일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임무의 어떤 공유와 관리입니다. 자, 임무와 공유는, 자, 조직의 임무, 미션은 공유 또는 공유된 임무는 좀 더 상위 계층의 임무를 돕기 위해서 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부서나 어떤 기능 영역, 지역 단위 이런 것들로 구분되고, 임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포괄성, 보완성, 일관성이 요구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임무와 공유와 관리에 있어서는 자, 사명이라든지 이 임무를 정의하기 위한 이 매뉴얼이나 절차를 구비하여 따르는 것은 이점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임무를 정의할 때 그것을 결정할 때 누가 참여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이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상급기관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임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이 매뉴얼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사소통을 거쳐서 여기에서는 그것이 그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임무와 목적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임무를 재설정하고 그 다음에 재정의해서 그 다음에 이 재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임무의 어떤 부분적 변형이 여기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환경이 얼마나 급속도로 변해갑니까? 여기에 따라서 과거의 임무를 가지고 과거의 어떤 그 공공조직이나 그다음에 사기업이 임무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민들한테 그게 어떤 그런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임무의 어떤 부분이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자, 조직에서의 어떤 비전에서 우리가 비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비전은 뭐냐 하면, 조직에서의 비전은 여기에서는 어떤 사전적 의미로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비전의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는 뭐 시력이라든지 시각, 상상력,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그리는 통찰력, 그 다음에 직감을 통한 상상, 그 다음에 미래, 그 다음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감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비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은 여기에서는 이 전략적 관리를 측면에서 보면, 자, 조직의 미래를 전망하는 이 힘으로써 조직이 염원하는 바람직한 모습, 또 변화해야 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은 어떤 조직의 미래의 힘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해가는 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비전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자, 비전의 기능은 세 번째 기능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조직의 장기적 생존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은 조직의 어떤 현재 실상이나 가까운 미래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먼 미래의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전은 뭐 당연히 6개월, 1년 동안의 어떤 그런 비전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단기적인 비전보다는 어떤 그런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여기에서 이상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조직의 어떤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자, 여기 조직에는 효율적 관리 수단이다. 그래서 이 비전은 예산이라든지 인력,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조직, 자원, 이것을 동원하고 배분한, 그렇게 해서 관리를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효율적 관리 수단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 조직의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이 비전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면서 그리고 확인하면서 주요 그 이해관계자들은 조직의 비전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의 어떤 비전을 조직의 비전으로 연결시켜 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비전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비전 기술서입니다. 자, 비전 기술서는 어떤 것이냐면,
이 비전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콜린스와 폴라스라는 사람이 이 어떤 비전의 핵심 어떤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핵심 이념은 뭐냐면, 자, 조직의 영구적인 특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핵심 가치와 어떤 핵심 목적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 가치, 즉 어떤 밸류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조직의 본질적이면서 지속적인 어떤 신주로서 조직 내부자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핵심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 비전은 마음과 머리에서 상상하는 어떤 비전이 구체화되어서 이 현실의 어떤 비전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의 비전은 어떤 문장의 형태로 제시되거나 선언되면서 구체화될 수 있지만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비전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비전은 적어도 정말 어떤 장기간의 어떤 그런 지속적으로 여기에서는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속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비전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의 어떤 구성 요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콜린스와 포라스는 비전의 구성 요소를 뭐 핵심 이념, 핵심 가치, 핵심 목적, 비전화된 미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특별하게 보면 우리가 핵심 이념은 여기서 보면 뭐 조직의 어떤 영구적인 특성, 핵심 가치와 뭐 핵심 목적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핵심 가치는 뭐냐면 어떤 지속적으로 여기에는 그 조직 내부자들과의 어떤 이루어지는 것. 그다음에 핵심 목적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다음에 핵심 목적은 뭐냐면, 자, 이 조직은 어떤 10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할 어떤 변하지 않는, 그다음에 변하지 않으며 변화를 불러 일으켜야 되는 이런 어떤 그런 핵심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비전화된 미래는 이 크고 어렵고 대담한 어떤 목표와 생성한 모의사를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10년, 그다음에 30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이러한 수준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화된 목표는 여기에서는 장기적인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좋은 비전 기술서의 조건은, 자, 비전의 어떤 내용적 구성 요소로 보면 미래 지향성과 우수성, 핵심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보면, 자, 여기서는 비전은 시간선상에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성은, 자, 비전을 설정할 때 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비교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동종 분야의 어떤 최고, 제일 탁월하고 우수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핵심 가치는, 자, 여기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는 조직은 분야별로 혹은 창업자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특유한 가치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생산성이, 대학은 뭐 해야 됩니까? 창의적인 노력, 창의적 학습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정부 기관은 공공성이나 어떤 국민의 어떤 신뢰가 여기에서는 강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전의 어떤 형식적이고 절차적 구성 요소로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비전의 어떤 존재 양식이라든지 어떤 비전 표현의 간결성, 그 다음에 비전과 실행의 어떤 계획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성공적인 비전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는, 자, 비전 기술서를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작성하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자, 다수의 관리자가 여기에서는 비전 기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최고 관리층이나 외부자가 주도해야 된다. 그럴 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그 참여하는 그 조직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최고 관리층이나 외부가 참여하는 건 뭐냐면, 자, 이 조직에는 생존과 번영,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언할 때 어떤 좋은 그런 어떤 비전 기술서가 작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비전의 관리와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비전의 한계와 비전 관리의 한계는 자, 첫째는 뭐냐면 자, 비전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어떤 공유하면 할수록 그 효력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조직은 어떤 비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 관리층의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최고 관리층의 어떤 높은 관심과 그 역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전 지향적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전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전의 대상 기간은 단기적으로는 5년 정도,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10년 정도 이런 기간을 범위를 설정을 해서 여기는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 비전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비전이 갖는 한계로서는 또 뭐냐면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명확한 비전 제시의 어떤 곤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어떤 단절에 따라서 비전의 계속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직의 목표의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목표의는 자, 조직이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어떤 상태나 조건 그리고 산물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직 목표의 어떤 우리가 기능을 살펴보면 자, 조직에서의 목표는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조직에 주어지는 역할이나 기능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조직에 대한 어떤 목표와 기능 첫 번째는 조직 활동에 대한 어떤 방침을 제시한다. 조직의 목표는 조직 활동의 방침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당성을 근거로 하는데 자, 조직 목표는 조직 자체나 조직 활동의 어떤 정당성을 기초로 여기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당성은 뭡니까? 정부 조직은 아까 얘기했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기업 조직은 여기서는 정관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의 효과성 평가 기준 여기에서는 자, 조직의 어떤 성공과 실패의 어떤 일차적인 판단 기준은 효과성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성은 좁은 의미에서 어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의미한 것이지만 목표 달성도가 높은 조직일수록 여기에서는 우리가 좋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조직의 어떤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조직의 특성은 어떤 일반적 특성과 조건을 보면 자, 여기는 측정 가능하다. 그래서 조직 목표는 가능하면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는 숫자화될 수 없다면 그 조직은 한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적 결과 어떤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의 부서나 업무와 관련돼서 한 4-5개 활동을 확인해야 되는데 조직의 어떤 실적을 대표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도전적이나 현실적이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자, 목표는 도전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의 달성이 너무 쉬우면 어떻게 됩니까?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 달성이 너무 어려우면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상과 연계가 이루어진다. 자, 목표의 어떤 궁극적 영향은 뭡니까? 그것을 달성하면 그것은 어떤 보수라든지 보수 인상, 어떤 승진 뭐 이런 것들 어떤 고가 목표 달성, 고가 이런 것들이 보상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조직의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의 모호성을 보겠습니다. 자, 민간 조직에 비해 공공 조직의 목표는 더 모호하다는 거죠. 왜? 조직 목표 달성에 이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거죠. 왜? 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직의 어떤 모호성이라고 하고 조직 목표가 효과적이라면 모호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어려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조직 목표가 경제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정도로 여기에서는 자, 사명 이외의 모호성이라든지 지시적 모호성, 그다음에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의 모호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사명의 모호성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여기에는 사명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의사소통할 때 발생하는 어떤 경쟁적 해석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지시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사명이나 목표들을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지침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평가적 모호성은 그 사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진전의 평가가 여기는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의 모호성은 어떤 그런 조직 목표들 중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발생하는 어떤 경쟁적 해석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어떤 구조와 목표,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조직은 이 연쇄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 임무가 있다 그러면 그 임무를 우리가 서술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 조직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최고 관리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어떻게 전술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냐는 중간 관리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물령 목표, 즉 일선 관리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러한 것들은 상호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피드백해서 이렇게 왔지만 계속적으로 이것은 다시 피드백도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임무가 서술이 되고 수정이 되고 해서 이런 어떤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는 실질적으로 보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상위 목표는 또 하위 목표를 위해서 또 차상위 목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계층제적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목표일수록 하위 목표에 비해서 더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상위 목표는 추상적이라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하위 목표일수록 상위 목표에 대한 어떤 수단이 더 구체적이다. 구체화. 그래서 이제 추상적인 게 자꾸 내려오면서 구체화되잖아요. 구체화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낼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임무가 다시 한번 서술이 되고, 이런 측에서 이제 우리가 조직의 어떤 그런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 목표를 우리가 형성하는 것, 조직 목표의 형성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목표 형성은, 자,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형성하려면 초점이나 도전, 충분한 기간,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기간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목표가 지나치게 많으면 그것은 조직의 어떤 노력에 분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 내지 5개 정도로 어떤 초점을 모아줘서 여기에서는 목표는 조직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매년 바뀌어서는 안 되고 우선순위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조직의 목표는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의 변동, 이 목표의 전환은, 자, 목표의 전환 또는 어떤 대치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본래 설정한 1차적인 목표, 즉 종국적인 가치를 2차적인 수단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목표를 왜곡하는 우리가 현상으로, 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정책이라든지 어떤 규칙, 절차로 이들에 대해서 이 과도한 집착을 보이면은 본래의 어떤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또 조직의 승계, 폐지, 다원, 확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승계란 뭐냐? 승계란, 자, 목표가 실현되거나 혹은 이룩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목표로 대체되는 것이고, 폐지란 조직이 목표를 달성했거나 그 다음에 달성이 불가능해 그것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우리가 폐지라고 하고, 다원화는 뭐냐? 조직의 목표에 새로운 어떤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고, 확대란 종래 목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확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전략적 조직 목표입니다. 전략적 조직 목표. 이제 전략적 조직 목표는, 자, 전략적 관리에서 임무 혹은 비전에 의해서 전략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라서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전략 목표 대상 기간은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 즉 5년 정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목표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최고 관리층에서 일선 관리층으로 내려가면서 이 목표를 관리하고, 그래야지만 최하위 단계에서 그 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업과 추진까지 어떤 성과 지표에 따라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자, 목표 관리는 여기에서는, 그래서 목표 관리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목표 관리는, 자, 조직이 하위 계층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자신이나 자기가 소속한 부서, 즉 가라 그러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달성해야 할 목표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목표량을 결정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리 기법. 그래서 어떤 조직의 목표가 좀 더 장기적이고 수상적이고 타율적인 조직의 어떤 규범이라든지 기준임에 비해서 목표 관리에서의 어떤 목표는 좀 더 단기적이고 구체적이고 자율적인 이러한 관리 수단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목표 관리의 특징은 뭐냐? 달성해야 될 목표를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구성원들이 자령에 맡기고, 그다음에 자기 통제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함으로써 개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목표 관리의 과정은, 자, 먼저 최고관리층이 조직 전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관리자들은 어떤 조직의 어떤 부서 및 부여된 목표를 구성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것이 어떤 목표 관리의 과정이고, 목표 관리의 장점은, 자, 가장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조직 구성원들은 자기 통제의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성과의 평가가 객관적이 되고, 그 다음에 목표의 한계점은 제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양적 평가는 가능하나 질적 평가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목적이 어떤 수단을 정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러한 조직은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은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추상적으로 될 수 있고, 이 추상적인 건 내려오면서 세분화되고, 이 세분화된 것은 다시 한번 조직의 어떤 기술 임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임무들이 이루어지고, 조직은 명확한 또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달성 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지만, 그다음에 하위 목표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조직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자, 조직의 어떤 그런 그 가치, 여기에 통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이념적이고 윤리적, 이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우리 군인들, 또 정부의 어떤 그런 기관, 그 공공기관자들, 또 사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 어떤 윤리적인 측면을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저버리고,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은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라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재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